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쳤을 때, 그 손해배상액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 과거 판례, 또 여러 평가 방식까지 상당히 얽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척추장애는 통증이 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있던 병, 그러니까 기왕증이라고 하죠. 네네, 기왕증. 그거랑 관련되면 이게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기준들이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척추장애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기준하고 실제 의료 실무에서 하는 평가, 이렇게요. 아, 법적 기준이랑 의료평가? 네. 네, 법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요. 척추 운동장애는 몇 급, 척추 기형은 몇 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랑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까지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척추 운동장애는 8급으로 한 3천만 원, 척추 기형은 11급으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죠. 그렇군요. 법은 일단 등급이랑 금액으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근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를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실적 평가는 의사의 신체 감정이 핵심입니다. 이때 보통 맥브라이드 평가표라던가 아니면 AMA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전문 도구들을 참고하죠. 아, 맥브라이디어, AMA 가이드라인? 네, 그리고 당연히 MRI나 X선 같은 영상자료, 또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험업계 기준도 참고하고요. 법원은 결국 이 의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노동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러니까 장애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등급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평가를 통해 나온 장애율,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법적 기준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 산정에는 그 장애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왕증,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부터 있던 병력이 있으면 이게 또 복잡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판례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흔한 쟁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좀 볼게요. 선천적으로 척추 기형이 있던 25살 대학생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법원은 여기서 사고랑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다친 사람, 즉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원래 병이 있었으니까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죠. 아, 원래 병이 있었어도 사고로 다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업은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 대학생의 경우는 미래소득 손실, 즉 일시이익을 당시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예를 들어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교통사고로 똑같은 부위를 다친 거예요. 아이고, 같은 부위를 또. 네. 그래서 법원은 이 경우에 기왕증만 있었을 때의 노동능력 상실률하고 이번 사고 때문에 추가로 더 나빠진 상실률을 구분해서 계산했어요. 기왕증만으론 한 10% 정도 능력을 상실했다고 봤고 사고 후에는 총 41%가 상실됐다고 본 거죠. 아, 그럼 사고로 늘어난 부분만 계산해서. 그렇죠. 그 차액만큼,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악화된 정도를 평가해서 배상액을 정한 겁니다. 약 2,498만 원 정도 인정됐어요. 또 20대 의사가 원래 목이랑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사고로 이게 확 나빠진 경우도 있었고요. 의사요. 그 경우는 어땠나요? 이때도 법원은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노동 능력이 18% 상실됐고 이 중에서 사고가 기여한 건 60%다. 이런 감정 결과를 존중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왕증이 악화된 것도 명백히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본 중요한 판례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사고가 얼마나 더 나쁘게 만들었나 이 기여도가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 의학적 감정 결과라는 게 법원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기서 법원의 역할, 바로 자유심증주의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자유심증주의요. 네. 법원은 신작 감정 결과를 아주 중요한 증거로 보긴 하지만 거기에 무조건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감정 결과가 좀 이상하다 혹은 경험칙에 안 맞는다 싶으면 법원이 수정하거나 심지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라도 법원이 다시 검토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럼요. 특히 기왕증 관련해서는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해도 MRI나 다른 객관적인 검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안 보이면 법원이 이건 사고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네요. 반대로 아까 본 사례들처럼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게 명백할 때는 전체 장애율에서 기왕증이 원래 차지하던 기율, 예를 들어 50%다 이걸 빼고 순수하게 사고 때문에 추가된 장애율만큼만 인정하기도 해요. 발목 강직 사례에서 전체 23% 장애 판정받고 기왕증 기여도 50% 빼서 최종 11.5% 영구장애만 인정한 것처럼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히 의학적 수견만 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교통사고 척추장애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사의 신체 감정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왕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한지 이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최종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 의학적 소견과 법적 판단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학적 진실과 법적 진실이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요. 법원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거죠. 네, 오늘 한국의 교통사고 척추장애 손해배상 산정 방식,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의학적 평가와 법원의 해석 사이, 그 묘묘한 지점들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던 분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증명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로 자기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의학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그 주관적인 고통은 또 어떻게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